네, 대박이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하이. 네, 오늘 수요일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이제 시장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자. 나올 거 다 나왔다. 더 이상 최악의 상황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핵무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제 그것만 남아있고, 그 외의 변수들은 일단 시장에 이미 녹아들어 있는 상태인 것 같으니까요. 우리 대박이님들이 엄청 기다리던 소식이죠. 뭘 사면 될까요? 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에스티팜 이야기부터 좀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계속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LNP 특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mRNA 백신 전달 기술인 LNP 특허를 두고 소송전 치열. 이게 왜 그러냐면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백신을 만들긴 했는데 mRNA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긴 했는데 그리고 성공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백신을 맞았으니까 순수 자기 기술로만 이걸 백신을 개발한 게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RNA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들어갈 때 그 전달체 기술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씌우는 거를 캐핑 기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인체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LNP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이자가 모더나가 자기네가 캐핑 기술도 다 만들고 LNP 기술도 다 만들었다면 이런 소송전은 발생될 일이 없습니다. 자, 일단 약물만 개발을 해놓고 이걸 씌우는 캐핑 기술은 또 이 회사한테 사오고 A라는 회사한테 사오고, 또 이거를 몸 안에 전달하는 전달체 LNP 기술은 갖다가 또 B 회사한테 사온 거죠. 그렇게 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 백신을 세상에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소송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벌써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죠. 왜냐면 캐핑 기술을 만든 회사랑 LNP를 만든 회사들 같은 경우엔, 야, 너 돈 쳐버렸잖아. 나한테 돈 안 줄 거야? 왜 이거밖에 안 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약을 만들었어. 왜 내가 번 돈은 너네들한테 다 쪼개서 나눠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제 여러 가지 회사가 조합이 돼가지고 백신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mRNA 백신 전달 기술인 LNP 특허를 두고 소송전이 치열하다. 엘라일람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하고 화이자 대상 둘 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RNA 백신을 완성한 화이자와 모더나가 여러 바이오 벤처의 특허 소송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랑 계속 특허로 한마디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법정에 출두를 해야 되고, 지면은 패소를 하면은 엄청난 보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얘기를 들으면 가장 이 mRNA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도 백신뿐만이 아니라 이 mRNA 관련돼서 임상을 하고 있는 신약들, A라는 회사가 본인이 신약을 만들 것 같으면 캐핑 기술하고 LNP 기술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깔끔한 신약 개발이지, 그렇지 않고 어차피 LNP도 사와야 되고 캐핑도 사와야 되는 상황이면 앞으로 백신뿐만이 아니라 mRNA 기반으로 발생되는 신약 같은 경우엔 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여지를 열어두고 시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사가 에스티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mRNA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이상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mRNA 신약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mRNA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캐핑 기술도 가지고 있고 원료도 가지고 있고 LNP까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도 실적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완전히 밸류업이죠. 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회사잖아요. 어떤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세상에 출시될 신약들은 mRNA 관련해가지고 mRNA 기반의 신약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시가 될 텐데, 그때 원스톱으로 모든 걸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회사가, 전 세계 첫 번째 회사가 바로 에스티팜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스티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뭘 관심 있게 보냐면 올리고핵산이 얼마나 많이 팔려 나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노바티스로부터 이제 800억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회사로부터 또다시 뭐 200억 매출 발생되고, 또 C라는 회사는 작년까지는 100억 물량을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한 300억 수주 받았냐? 이런 것들이죠. 지금 뭐냐면 지금 당장은 올리고핵산 이 원료가 얼마나 많이 거래 상대방에서 많이 가져가 주느냐, 그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제 당장에는 우리가 포커스는 그겁니다. 상업화 물량 계약되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추가로 상업화될 수 있는 신약은 뭐가 있느냐, 내년에는 상업화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대량 매출이 발생된다. 그리고 증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당장에는 에스티팜의 주가에 그냥 거의 99%의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뭐 상업화된 물량들이 막 신약들이 5개 이상 10개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신약 개발 업체들이 캐핑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와 원료를 만들어주는 CMO 회사와 그리고 LNP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다 다자 계약을 할 게 아니라 LNP랑 캐핑이랑
원료랑 CMO까지 전부 다 원스톱으로 가능한 ST팜을 선호하지 않겠냐. 이 회사 하나만 계약하면 끝나는데.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CMO가 아니라 CDMO가 되는 거고, CDMO 회사랑 계약했으면 그 계약에 맞게끔 돈만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mRNA를 만드는 신약 회사들 입장에서도 너무 편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어쨌든 첫 번째 코로나 백신으로 화이자와 모더나가 mRNA를 스타트를 끄는 건데, 지금 끊고 나서 그러니까 1, 2년 지나니까 소송전에 휘말리고 이런 모습을 딱 봤어. 그러면 지금 현재 mRNA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자. 그러면 찾아보면 지금 당장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ST팜이니까요. 그런가 좀 보니까 ST팜은 사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좀 주워 담으면 되겠구나. 진짜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우리 뭐 대박이님들은 어쨌든 매일마다 주가를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의 99%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계속 줄줄 흘러내리면 이제 그 회사가 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뭐 하는지 그런 거에 귀에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의심병이 생기죠.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게 외부적인 요인인지 내부적인 요인인지도 잘 구별이 안 되니까 뭔가가 이 종목만 쳐다보고 있어서 그래요. 시황에 관련된 거는 아예 관심이 없고 STM에 관련된 뉴스만 계속 찾아보는 거야. 근데 내가 막 찾았는데 악재가 없어. 근데 어디서 게시판 같은 데서 루머가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진실로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주가가 떨어지니까. 저는 이 그 구간 동안에 이 악재성 내용들, 루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악재성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걸 생각하면 돼요. 이 회사 가는 큰 방향에 한마디로 스크래치가 갔느냐, 아니면 그냥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냥 기분 나쁜 일들 그 정도 수준이냐, 내 인생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큰 사건이 발생됐느냐 나한테, 아니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랑 시비 붙어가지고 오늘 기분 나빴냐, 이제 그 정도의 차이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 무게감을 조금 계산해 보면 대충 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ST팜은 그동안 주가 떨어졌을 경우에도 전혀 이 대세에는 지장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걱정될 게 하나도 없고, 떨어질 때마다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요. 솔직히 말하면 샀으면 좋겠어. 막 여러분들이, 우리 대박인들도 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야, 주식 계좌 열어서 여윳돈 있으면 그냥 ST팜이나 좀 사나 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지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가지고 이제 진짜로 회사 망하면 저도 같이 망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이 공개석상에서 ST팜이 참 망할 확률이 너무 희박한 것 같아요. ST팜 이 자체가 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회사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망하는 게.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로봇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봇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삼성에서 이제 또 향후 먹거리로 로봇을 딱 점 찍어버렸잖아요. 이런 거는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하는 건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로봇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산업용 로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용 로봇. 공장. 여러분들 자동차 공장 가면은 자동차 조립하는 거 다 로봇들이 하잖아요. 스마트 팩토리란 건 결국 여기에 이제 로봇으로 인한,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에 거기에 인공지능을 합친 게 바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인공지능 합친 거는 로봇을 이제 막 기계들을 돌리는 거를 그동안 사람이 했다면, 로봇을 이제 인공지능화 해가지고 로봇이 알아서 이 물량을 파악하고 부품을 파악하고 그리고 속도를 파악해가지고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인공지능 버튼 누르고 퇴근할 때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죠? SPG라는 종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SPG는 그냥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자, SPG도 바닥권에서 최근에 이제 좀 오르긴 했어요.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SPG는 이제 삼성 이야기 때문에 SPG도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다른 테마주들은 막 급등 나오고 다시 급락 나오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된다면 SPG는 좀 약간 안정적으로 하죠. 이유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사실 미래 산업이 있지 지금 당장에 돈을 많이 버는 섹터군은 아니잖아요. 돈을 꾸준히 계속 많이 벌어가는 로봇 관련주니까, 로봇 관련주 중에 실적이 제일 잘 나오기도 하지만 또 가장 저평가돼 있기도 해요. SPG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이거든요. 3천억. 주가 오르기 전에 11,000원대는 이제 2천억대였고, 실적 밸류가 PER 10배도 안 돼요. 매년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죠. 19년도에 103억, 20년도에 181억, 21년도에 235억,
그리고 22년도에 319억. 그래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로봇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애초에 로봇 관련주는 아니었어요. 중간부터 로봇 관련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스토리를 설명하면 재밌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얘가 이제 모터류를 만들어요.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모터, 에어컨에 들어가는 모터, 냉장고에 들어가는 모터, 이런 모터류를,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모터류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얘가 이제 몇 년 전에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부분을 국산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감속기가 이 로봇의 관절 부분을 해당되는 거거든요. 관절 부분하고 이제 정밀 타격, 정밀하게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로봇이. 이 정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밀 감속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밀 감속기가 로봇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쳤을 때, 로봇 가격이 100이라고 쳤을 때 이 감속기 가격이 25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로봇이 있으면 25만 원이 감속기 가격이고요. 근데 이제 로봇 가격이 한 대당 수억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1억짜리 로봇이다. 로봇이면 여기서 2,500만 원이 이 감속기 부품 가격이 부품 가격. 너무 비싸죠. 이게 왜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에서만 만들어서 납품해서 그래요. 이 감속기, 정밀 감속기, 로봇에 들어가는 정밀 감속기, 초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한 회사가 독점으로 만들어요.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로봇의 이 감속기는 이 회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게 불러도 아이고 얼마든지 드립죠. 빨리 나한테 먼저 주기만 해라 라고 하니까 가격 경쟁에 붙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당장에 돈을 줘도 못 사와요. 예? 대기업으로 또 수주를 받아가지고 로봇 업체가 이 로봇 빨리 제작을 해야 되는데 감속기를 살려고 하니까 2년을 기다리래.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 웃돈이라도 줄 테니 어떻게 좀 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속기에 도전하는 업체들이 꽤 많았었어요. 중국 업체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뭐 작년에 이 감속기에 성공했다 이런 중국 업체도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신뢰도의 문제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업체들은 자기네가 이제 이 중국에서 스스로 국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 로봇 회사들도 기피할 정도로 그 정도 이제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러고요. 2020년도에 얘네들이 SPG가 이 감속기 개발을 해서 막 테스트를 해왔었어요. 2년간.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는 소식을 보게 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 기간 다 끝났고 본격적인 납품이 시작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SH 감속기와 SR 감속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감속기가 실제적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현실화되면은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 특히나 영업이익이 껑충 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막 꾸준히 올라와서 300억을 진입을 했잖아요, 영업이익이. 근데 올해 봐야 돼. 올해 영업이익이 한 방에 500억이 나올 수도 있고 400억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작년보다 늘어난다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제 성장폭을 보면 되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감속기가 얼마나 많이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SPG는 그동안에 자기네가 하고 있는 사업 영위를 하는 것 플러스 알파로 실질적으로 로봇에 가장 필요한 부품, 가장 중요한 부품을 국산화해서 이제 늘어나는 로봇 수요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품에 하자만 없으면 수주는 밀물듯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관련 업체들이 오히려 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영업 환경도 상당히 좋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SPG가 이제 로봇 이야기 나오면 저는 이제 SPG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일단 밸류 매력도 있고 일단 실제로 숫자가 나오는 회사고 게다가 이제 막 로봇 관련주로 본격적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밸류를 측정하는 방식도 달라지겠죠. 그동안은 SPG가 그냥 기본 제조업으로 봤으니까 PR 10배 수준 아래에서만 계속 이제 주가가 움직여 왔다면 로봇 관련주로 엮이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PER 100배, 200배도 가는데 막 다른 애들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DB 하이텍이죠. 근데 DB 하이텍도 이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또 한 가지 또 이슈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8인치 파운더리. 차량용 반도체가 8인치 파운더리예요.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가한 게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내내 차량용 반도체 플러스 반도체 공급난에 시달렸잖아요, 전 세계가. 그래서 DB 하이텍의 실적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자, 영업이익이 3,991억이에요. 작년에 4천억이 나온 거예요, 4천억 영업이익이. 그 전에는 2천억 초반, 거의 더블이 나왔습니다. 지금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껑충껑충 뛰는데 중요한 거는 작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해도 꾸준히 했고 이미 얘네들은 작년에 수주를 2년치 물감을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6,700억. 또 여기서 더블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6,700억으로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증권사 컨센서스가 6,7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죠. 시가총액 3조, PER 5배. 엄청 쌉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DB하이텍도 이제 주가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전쟁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거예요. IT 수요 감소. 이제 그런 우려감이 좀 최근에 나왔었고 주가가 이제 신고가 행진하다가 다시 꺾입니다. 이렇게 꺾여서 다시 7만 원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꺾였을 때는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요. 저는 그냥 간단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연히 어차피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애들, 게다가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주가가 적당히 빠졌다 싶어서 이제 바닥을 다진다 싶으면은 이거는 다시 사도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시속 게임처럼 떨어지면 다시 사고 좀 올라가면 팔고 또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향후 1, 2년 동안 계속 해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얘네들이 이제 또 오늘 나온 리포트 내용을 보면 이런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DB하이텍 지분 매각을 통해서 행위 제한 요건을 해소하게 될 경우 저평가 매력 불가. 이거 뭐냐면 DB그룹이 본부가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하였을 가능성,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회사가 소유가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 총액의 100분의 50일 이상일 경우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한다. 2021년 연말 기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DB의 별도 기준 자산 총계가 6,104억 원으로 전년도 말 기준 4,843억 원 대비 26% 증가하면서 5천억 원을 상회했다. 한편 DB가 12.4%로 보유한 DB하이텍의 장부 금액은 4천억 원으로 DB 별도 기준 자산 총액 6,145억 원의 65% 7%에 해당된다. 그러면 지주회사 전환 시 행위 제한 요건을 해소해야 되는데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상장회사의 경우 2년 이내에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확보해야 된다. 2년 이내에 얘네가 이제 DB가 갖고 있는 지금 DB하이텍의 지분이 12%밖에 안 돼요. 이 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도 3%밖에 안 되니까 합쳐봐야 15%, 17% 정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30%면은 이제 12% 정도를 더 사야 되잖아요. 12.4% 나오죠. 그래서 특수 관계인 지분 합쳐봐야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 정도 더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DB 측에서 이 DB하이텍의 주식을 사야 되는데 DB하이텍이 지금 시가총액이 3조잖아요.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 돈을 끌어올 데가 없어. 한 가지 남은 방법이 있어요. 매각을 하면 됩니다. 매각을 하면 되는데 DB하이텍은 매각 시장에 나오면 엄청나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 일단은 지금 현재 향후 2, 3년간은 계속 부정상승에 시달릴 거라고 하는 8인치 파운더리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파운더리 아닙니까? 8인치 파운더리. 거기에다가 얘네들이 지금 시총도 벌어들이는 실적 대비해서 PER 5배밖에 안 돼. 저평가됐다는 거죠. 여기에 프리미엄을 2배를 준다고 하더라도 인수해가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영진이 그냥은 안 팔 거 아닙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팔겠죠. 돈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알짜배기 회사가 된 DB하이텍을 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리미엄이라도 2배 이상을 원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인수해가는 회사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2배를 준다고 하더라도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는 계산이 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DB하이텍 시가총액 3조인데 8인치 파운더리를 만들고 이 회사를 꼭 가져가야 될 만한 회사들이 존재하죠. 대한민국에 존재를 합니다. 누구? 일단 당장에 떠오르는 거는 파운더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떠오르죠, 여러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DB하이텍 같은 거 인수해가면 엄청나게 좋죠. 왜냐하면 증설 대신에 DB하이텍을 인수를 하면 그 자체가 본인들의 이 생산량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매물로 나오면 DB하이텍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1후보군으로 볼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삼성하고 하이닉스보다 더 급한 애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DB하이텍이 만약에 시장에 매물, M&A 매물로 나왔다. 그러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얘를 이제 인수해가기 위해서 분명히 뛰어들 가능성이 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제 내피셜이지만 근데 저는 오히려 삼성하고 하이닉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회사가 보여요. 여러분들 누가 보이십니까? 저는 현대차가 삼성하고 하이닉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수전에 나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깊게 깨달은 게 뭐냐면 현대차가 지금 뭐라고 선언했냐면 차량용 반도체들 자기네가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직접 만들겠다. 본인들이 직접 만들고 싶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리스크를 다시는 얻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DB하이텍이 현대차의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파운더리 업체로서 거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도 이 DB하이텍을 엄청나게 인수를 하고 싶어 할 거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아무 이야기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DB하이텍이 팔린다 그러면은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일단 10조짜리 회사 되겠죠. 현대글로비스가 이번에 왜 여러분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그 진출 허용 뉴스 보셨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기더라고요. 우리 중고차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게 뭔 날벼락이냐, 야 그러면은 그거 아니냐, 우리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제 그동안에 중고차 매매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시거나 허위 매물 당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오히려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중고차 이 차가 정말 좋은 건지, 사고가 있었는데 나한테 없다고 속여 판 건 아닌지, 이런 하여튼 중고차를 사게 되면 모두가 갖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의심병 있잖아요. 예, 원초적인 의심병. 그래도 이제 대기업이 다 검사해서 나왔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신차급으로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으니 가격은 한 5% 정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좀 올라가도 정비까지 다 하고 검사하고 정비까지 다 해서 깨끗하게 해서 팔아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5% 올라도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반기는 분위기더라고 하더라고요.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는 무조건 진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대차가 그거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현대차가 이게 또 눈치 보이는 게 있어서 그런지 2030년까지 중고차 시장의 한 5% 정도만 이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 점유율 5% 정도만 달성하고 그 이상은 욕심은 안 내겠다, 뭐 이렇게 처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신차 시장보다 2배 가까이 큰 시장이니까 중고차 시장이 그만큼 판매 대수로 따지면 2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엄청난 노다지고, 근데 사실 5%까지만 기준을 잡는다면 사실 실적에 있어서 현대기아차의 실적에 아주 큰 도움이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현대글로비스는 이미 도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매 사업이 있고 소매 사업이 있거든요. 도매 사업은 차량을 판매업자한테 파는 거. 그러니까 이제 딜러들, 중고차 딜러들한테 파는 거를 이제 도매업이라 하죠. 중고업자가 우리 소비자한테 파는 걸 소매업이라고 하잖아요. 국내에서 이미 도매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거는 이 국내에서 소매업을 못했었던 이유는 이제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못한 거고, 근데 해외에서는 이미 소매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도 잘 나와요, 얘네가. 해외에서 소매 사업 하는데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고차 도매 사업에서 연간 7천억 정도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크죠. 여기에 이제 소매 사업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땐 글로비스가 현대차는 눈치 보이니까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결국에는 현대 그룹 내에서 누가 맡아서 하면 되는데, 글로비스가 시장 점유율 20-30%까지 막 치고 가면 현대차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현대차, 나는 이제 우리 상생을 위해서 나는 중고차 하는 듯 마는 듯 하고 있다. 근데 뒤로는 누가 다 해? 현대글로비스가 다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현대글로비스도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 얘도 물류잖아요. 자동차 물류 아닙니까? 이번에 물류 대란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HMM이 돈 많이 번 것처럼. 보면 현대글로비스 보게 되면, 자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2021년, 그 전년도 2020년도에 6천억을 벌었죠. 6,600억인데 2021년도에 더블이 나서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21조고 영업이익이 1조 1천억이 나왔잖아요. 영업이익이. 지난번 6천억 나왔고, 그래서 작년에 나왔고, 올해는 또 당연히 이런 이 중고차 사업이 아니더라도 물류 대란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시가총액은 몇 조? 7조다. 얘도 엄청 싸죠. 7조가 안 돼. 6조 9천억. 어쨌든 7조로 잡았을 때 너무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시류에도 맞는 종목이거니와 이슈도 발생됐지만 실질적으로 실적도 오르고 밸류 매력까지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충족시켜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